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 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인데 뭐 사실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 파트에서의 문제 출제는 대부분 독해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시문 꼼꼼하게 읽어주고 그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옳은 것을 고르면 되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정보윤리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정보통신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다들 뭐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 쓰고 인터넷 쇼핑하고 뭐 이렇게 GPS로 자기 위치 확인해보고 또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과연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나. 인터넷 이런 데서 함부로 쉽게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건 너무 심각하죠. 저도 얼마 전에 카드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카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많고 정보의 홍수,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가짜뉴스 이런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정보 격차,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못 다루셔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제 정보를 다루기가 익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정보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외우실 건 전혀 없어요. 자, 정보에 대한 어떤 저작권. 그래서 정보를 무한히 공유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정보는 개개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보 저작권 보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정보 사유론이라고 해요. 사유론. 개개인들이 가져야 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들이 가져야 된다. 그 밖에 이제 정보라는 것은 공유해야 된다. 정보 공유론이 되겠죠. 영어로 하면은 정보 사유론은 카피라이트, 이거 저작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반대말로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는 건 카피레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 사유론의 입장은 이런 거죠. 그 어떤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작물은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해야 정보 창작자들이 창작 의욕이 뭐해진다는 겁니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정보 공유로는 뭐라 그래요? 그 어떤 정보나 기술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 이전 사람들, 이전 선조들, 선배들의 어떤 업적들이 계속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새로운 또 뭔가 정보나 예술이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만든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 공유 자산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것도 뭐다? 사회의 공유 자산이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창작이 지적 재산권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 창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보 공유론입니다. 사유론과 공유론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그냥 바로 또 넘어갑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뭐 역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보면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에다 글 쓰고 어떤 정보를 표현하고 또 어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표현의 자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좀 많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제한을 둘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어떤 타인에 대한 혐오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있고요. 아니,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최근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도 어느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과에서는 어쨌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쟁점은 과연 그러면 그것을 법적인 제도로서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그 법적인 제도로서 어떤 표현들을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라는 입장과, 아니 그래도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거는 비인권적이기 때문에 그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윤리, 정보윤리 기본 원칙이 있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인간 존중, 책임, 해악 금지, 정의. 외우실 건 전혀 없고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이제 정보사회 매체윤리 이렇게 나오는데 뉴미디어의 특징 나오네요. 우리가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게 다 뉴미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특징들 역시 외울 건 없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디지털화되고 멀티미디어화되고 상호작용성들 양방향이라는 거죠. 양방향. 그리고 옛날에는 기존 대중매체 TV나 라디오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동시 수신만 가능했어요. 9시 뉴스는 9시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죠. SNS, 유튜브 이런 거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영상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역시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 권리와 인격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알 권리는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알 권리와 자, 여기 인격권부터 살펴보면 인격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내 인격에 대한 권리입니다. 내 인격에 대한 권리,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알 권리와 인 권리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알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어떤 공직자나 정치인,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보를 요구하고 알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그 알 권리의 대상이 된 그 어떤 존재,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볼게요. 그 정치인은 자기의 사생활까지 너무 침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라고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와 인격권이 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부딪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때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되 어떤 그 정보가 너무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해해서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증진 해치지 않는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윤리가 되겠습니다. 요새 언론들이 어때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 기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보도나 기사에는 또 어떤 사람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칠 권리와 정보 자기 결정권 이런 건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어린 시절에 썼던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싸이월드에다가 이제 오글거리는 글 같은 것들 많이 남기는 게 우리 하나의 또 시대적 트렌드였는데 어렸을 때 아직 인격이 성숙하기 전에 그런 썼던 글들, 나에 대한 정보가 막 인터넷에 남아 떠도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칠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들이 사이버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다. 이칠 권리가 또 근데 뭐랑 부딪힐 수 있냐면 방금 위에서 봤던 알 권리랑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자신의 이칠 권리를 활용해서 지운다고 합시다. 근데 그 정치인은 어쨌든 공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칠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 좋았던 과거들을 지워버리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랑 약간 부딪히는 지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공인, 정치인이나 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 개인 정보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뻔한 얘기죠. 자, 매체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모평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 아주 간단한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얘기하는 거 정보 리터러시는 자, 정보 접근 능력과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자, 정보 격차가 이 접근 능력과 수용 능력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자에게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복지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을 한번 보면 자, 을은 정보 리터러시가 자, 갑과 다르네요.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자, 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자, 갑은 접근 능력과 수용 능력까지만 이었는데 자, 을은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보 격차는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복지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1번. 정보 약자에게는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뭐뭐만을 이런 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접근 능력만이 아니라 접근 능력, 접근 및 무슨 능력? 수용 능력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접근 능력만을이 아닙니다. 수용 능력도 제공해 줘야 되고요. 2번.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이러는데 생산 능력의 차이로 보는 건 지금 갑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을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정보복지 핵심 과제는 정보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을에서 강조하는 거는 생산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평등한 분배랑 관련은 없겠죠. 기기 같은 경우는 접근 능력에 좀 관련이 돼 있겠죠. 4번. 정보 약자가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아주 명확하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럼 정보 리터러시를 접근과 수용으로만 얘기하는 건 간만의 입장이 되겠죠. 을은 동의하지 않겠네요. 을은 왜? 생산 능력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2018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자,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공동으로 속한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게 공동으로 속한대요. 그러나 한 개인이 거기다가 뭘 투입하게 되면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타인의 권리가 배제된다라는 이런 재산권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재산권 이론은 누가 얘기했냐면 로크가 얘기한 재산권 이론입니다. 로크. 사실 뭐 이렇게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정확히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한번 좀 그냥 봐두세요. 로크의 재산권 이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면 자, 예를 들면 자연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다 공통의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과나무의 씨앗을 구해다가 그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꿔서 사과나무를 키웠다면 그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대요. 그래서 개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자 이 상황 먼저 볼게요. 개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재산권 문제. 자, 이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라면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1번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재산의 배타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세요. 좋네요. 바로 나오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사회 전체의 공리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보장. 지적재산권 보장은 좋은데 지금 로크가 뭐 공리극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적재산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므로 공유의 대상임을 강조하세요. 공유의 대상을 강조할 리가 없겠죠. 지적재산의 가치는 인간 노동에서 비롯되지 않은 노동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형의 정신노동에 들어간 지적재산은 공공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매우 쉬웠던 문제입니다. 역시 넘어갑니다. 로크인 거를 모르셨어도 그냥 충분히 그냥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뭐 로크의 재산권 이론 막 이렇게 막 너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뭐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문제라서 정보윤리 파트로 분류하긴 하지만 뭐 그냥 읽어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윤리적 관점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입장에서 나에게 제시할 거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 자,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이게 뭐냐면 강도,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야. 이 강도, 지속성, 확실성 이런 것 등으로 쾌락의 정도를 수치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벤담입니다. 벤담.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하라. 이런 쾌락들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신속성 등으로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나 고등학생인 A는 B와 말다툼을 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A는 친구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야 B를 사이버 불링을 하자. 뭐 카톡방 초대 같은 거 해가지고 괴롭히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뭐 조리돌림하고 참 안 좋은 문화죠,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자, 그래서 벤담은 뭐예요? 공리주의죠.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양적 공리주의. 이 양적 공리주의는 벤담의 입장으로 할 말. 1번 사이버블링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공리 극대화. 벤담의 입장이죠. 사이버블링이 과연 그러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이바지를 하는지를 살펴봐라. 정답 1번. 2번 사이버블링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연법 사상가는 누구죠? 오랜만에 복습이네요. 자연법 사상가 누굽니까? 아퀴나스죠. 사이버블링이 덕성함양에 기여하는 것인지. 덕성함양은 뭐겠습니까? 덕윤리죠.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사이버블링이 모성적 배려를 실현하는 것인지. 배려를 실현하는 것인지. 배려윤리 되겠죠. 사이버블링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누구였죠? 칸트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정보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뭐 정보윤리 파트에 있긴 하지만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윤리적 관점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1번. 역시 매우 간단한 문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문제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뭐 전혀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가위 얘기합니다. 대동강을 돈 받고 판 김선달 행위는 옳지 않아요. 대동강은 공유의 대상이야. 이 공유의 대상은 함부로 매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보 또한 강물과 같다. 정보 또한 매매해서는 안 된다. 공유해야 된다. 그럼 얘 무슨 론이야? 정보 공유론이 되겠죠. 근데 을은 뭐라 그러냐면 북청 물장수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물장수 한강에서 퍼온 물통 속의 강물을 삽니다. 정보 또한 물과 같아서 노력이 들어갔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사유론이 되겠죠. 1번.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그죠? 이런 문제 진짜 중학생도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보의 사적 소유권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이건 을의 입장이 되겠죠. 3번.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이건 갑의 입장이 되겠죠. 4번.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그런데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갑을.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는데 을이 동의하지 않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19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생산과 유통은 국가가 좀 규제하세요. 이 친구는 좀 규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긴 하는데 해약 금지의 원칙,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보장돼야 된대요. 그래서 얘는 국가는 혐오 표현에 뭐하자? 기준을 정하자. 혐오 표현의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것이 갑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을은 뭐라 그러냐면, 자, 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산과 유통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를 맡겨야 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 뭐가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그리고 혐오 표현이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국가가 획일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 얘는 그래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혐오 표현 규제를 반대하고 있죠. 자, 1번. 국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를 뭐래? 접근은 뭐 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대요.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표현에 대해서 좀 규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2번. 국가는 혐오 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죠?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 기준을 정하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국가는 정보의 접근이 아닌 생산, 유통의 자유만 보장해야 되는데 을이 얘기는 정보 접근은 물론 생산과 유통도 자율이다. 모든 걸 자율에 맡기자. 4번. 국가는 해약금지 원칙에 따라 정보 생산을 규제해야 된다. 이거는 갑의 입장이 되겠죠. 5번.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과 이것도 누구의 입장? 갑의 입장이 되겠죠. 을은 동의하지 않겠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역시 꼼꼼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독해형 문제였다.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공간이다.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여러 가지 시험해 볼 수 있대요. 요새 뭐라 그러죠? 넷카마라 그러나요? 자기 성별을 바꿔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아이디나 이런 거를 이제 반대 성별로 해가지고 막 활동하는 사람들
넷카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하면서 현실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좀 소심했던 사람이 인터넷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막 활동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삶을 더 뭐하게 만든다? 풍성하게 만든다. 1번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아니 또 별도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 때문에 실명. 그런 얘기 아니죠. 긍정적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그러지 않죠. 둔감한 측면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죠. 둔감하다. 4번 사이버 공간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좋네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 예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빅브라더는 소설 속 존재로 1984라는 소설에 나오죠.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를 이렇게 장악한 거예요. 빅브라더가.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CCTV나 사람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의 행태들을 감시하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서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잠깐 여담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파놉티콘. 파놉티콘은 벤담이 고안한 원형 과목인데 파놉티콘. 이건 원형 과목이에요. 원형 과목. 그래가지고 약간 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이런 원형의 이제 과목을 만든 거예요. 벤담이 고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이 과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보사회가 지금 이렇게 파놉티콘처럼 돼 있다. 여러분 파놉티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간수가 있어요. 여기 간수가 감시망이 있어. 여기 감시탑에서 간수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여기 감시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탑에서 간수는 이렇게 있다가 삥 둘러보면 죄수들이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건물 한가운데 감시탑이 있어가지고 간수가 죄수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죄수들의 방은 다 불을 활짝 켜놨는데 간수가 있는 곳은 불을 어둡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데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삥 둘러보면 죄수들이 이제 뭐 하는지 보이는. 그래가지고 이 죄수들은 간수가 만약 여기 실제 없다고 하더라도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죄수들은 늘 어떤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시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벤담이 고안해낸 파놉티콘이라는 과목인데 이제 미셸 푸코가 이것을 이제 비유로 가져와 가지고 현대 사회가 일종의 뭐처럼 돼 있다? 파놉티콘이 돼 있다. 우리는 늘 감시받는 느낌 받을 수밖에 없다. 어딜 가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어딜 가나 신용카드 쓰고 교통카드 쓰기 때문에 어떤 마음만 먹으면 정부나 대기업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정보사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의 입장은 정보사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죠. 정보사회의 위험성. 정보사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아고라는 고대 아테네 광장으로 자유롭게 민회에 참여했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얘는 정보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기억. 사이버 공간에선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는데 갑은 지금 뭐래요? 우리가 뭐 받는다고요? 감시를 받는데 감시를. 그래서 정치 참여 기회가 뭐 한다는 거야? 줄어든다. 그래서 익명성, 사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건데. 니은. 정보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빅브라더. 파놉티콘. 디귿.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리을. 갑을.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그러는데 지금 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죠? 을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 절대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리을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와 윤리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